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겐 절대 오지 않을 것 같던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직접 마주하게 되면 너무나 두려워서 심장이 두근대거나 손이 덜덜 떨리기도 하죠.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절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깎여지고 다듬어지기 마련입니다. 나중에 되돌아보면 별일 아닌 일로 가슴을 졸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어쩌면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좋은 일들은 잘 기억하고 나쁜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는 것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몇 해만 더 지나면 저도 나이가 칠순이라서 그런지 과거 후회스럽게 행동했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네요. 썰망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전 어릴 때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부산에서 신발 공장을 크게 하셨는데 당시에는 요즘처럼 외국 브랜드 신발이 많이 없을 때라 아버지 사업은 승승장구했죠. 아버지 말을 빌리자면 당시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공장이 배를 만드는 조선소와 아버지 신발 공장이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다네요. 그게 아버지의 과장된 허세일지도 모르지만 저희 집이 넘치게 살았다는 건 확실합니다. 아버지는 사업 소환이 남달랐어요. 아버지가 그의 무슨 신발이 유행할 거다라고 예언처럼 말하면은 귀신같이 그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거리에 넘치곤 했죠. 그런 아버지를 둔 덕택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으니 전 복받은 딸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꿈꾸는 것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이 시대 저는 결혼이나 연애는 통 관심이 없었어요. 당시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했었는데 제 꿈은 프랑스로 건너가 그림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었어요. 때문에 툭 하면 미팅을 하고 발바닥에 닿도록 무도장을 다니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은 좀처럼 없었죠. 그런 제게 남자친구 따위가 있을 리는 없었어요. 그건 졸업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는 때가 되면 어련히 짝을 찾을 거라며 재촉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홍기가 차는데도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는 첫째 딸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엄마의 잔소리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그저 부모님을 설득해 파리로 유학을 떠나는 것이 유일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남자가 제 가슴 속에 파고들었죠. 당시 부산에 근현대 미술을 일으킨 통영 출신 화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 작품을 보고 싶어 통영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미술관에서 작품을 한창 구경하고 있는 저에게 누군가 다가오더니 선생님 작품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가 미술에 대한 조예가 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살짝 얼굴을 살펴보니 통영 앞바다처럼 반짝이는 눈빛이 무척 인상 깊더군요. 그는 자신을 미술관을 관리하는 직원이라고 소개했어요. 전 그와 작품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고 우린 마치 운명처럼 금방 가까워졌죠. 그렇게 연애를 돌처럼 생각했던 제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들불처럼 번진다는 게 저조차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는 말이 왜 생겼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우리 두 사람은 금방 사랑에 빠졌고 서로 평생 의지하면서 살자는 마음을 모았죠.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기까지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결국 식당에서 맞자를 하며 100년 가약을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살림을 차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 것 같더군요. 일찍 사별을 하고 혼자 계신 시어머님도 특별히 모나게 굴지 않으시고 제게 잘해주셨죠. 당시 남편은 미술관이 새들어 있는 건물의 관리원이었어요. 당연히 미술 관련 종사자인 줄 알았는데 전혀 무관한 직업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은 연애를 시작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그럼 어떻게 미술에 관해서 그렇게 잘 아냐고 물었더니 건물을 관리하면서 미술관 관람객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주워들어서 그런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편의 능청스러움에 기가 막혔지만 이미 그에게 푹 빠져있던 저에겐 그런 것쯤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와는 다른 입장이었죠. 사위가 건물 관리원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는 사위가 좀 더 번듯한 직업을 갖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남편에게 당신의 일을 가르쳤고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의 일부를 떼어주셨죠. 아버지의 도움으로 남편은 건물 관리원에서 어엿한 사업가가 된 셈이었습니다. 남편도 무척 만족해 했어요. 원래 근면성실하던 사람이라 자신의 사업도 열심히 하더군요. 남편의 신발 공장은 점점 번창해 나갔어요. 매출도 크게 튀어올랐고 일하는 직원 수도 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탄탄대로로 달리고 있었고 거기에다 저희 부부에게 예쁜 아기까지 찾아왔으니 저희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마치 전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남편도 조금씩 부풀어 오른 제 배를 매일 쓰다듬으며 저와 결혼한 것이 자기 인생 최대의 행운이었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에 복덩이가 굴러왔다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죠. 가끔 시어머니를 들여다보기 위해 시댁에 들르기라도 하면은 어머니는 버선벌로 뛰어나오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우리 귀한 며느님 오셨구나. 어서 와. 몸도 무거울 텐데 오느라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고생은요. 어머니 뵈러 오는 건데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휴, 우리 며느리는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노. 어서 들어와. 오늘 내가 우리 며느리 주려고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렸으니까. 어머,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처럼 절 대해주셨고 저도 그런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를 만나 팔자가 핀 것 같다고 고맙단 말을 자주 하셨어요. 철은이가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아직도 검은 형광등이나 갈며 비루하게 살았을 거 아니야. 너와 사돈 덕분에 사장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으니 이게 다 결혼을 잘한 덕분이지. 안 그러냐? 어머니도 참 철은 씨가 어때서요? 전 자기 일에 항상 열심히 모습에 반했는걸요? 그래? 하긴 우리 철은이가 뭐 하나 맡겨놓으면은 그 일만큼은 죽어라 하는 스타일이기는 해. 허허허허. 그런데 아가,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잘 모르지. 너 애기 병원에서 낳을 거라며 의사 양반이 딸인지 아들인지 얘기 안 해주던. 아직 의사는 몰라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죠. 근데 어머니, 전 성별 상관 안 해요. 그저 건강하게만 태어나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래도 기왕지사 아들이면 좋지. 아들이야 집안이 든든한 법이란다. 딸은 남의 집에 쳐버리면 그만인걸. 그러니까 은미야, 항상 자기 전에 아들 낳게 해달라고 천지신명님께 빌어야 해. 그래야 하늘에서 아들을 점지해주지. 네.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지성이면 감촌이라고 했어. 암튼 어서 밥 먹어라. 음식 식겠다. 시어머니는 은근히 손자를 보길 원하셨고 남편도 아들이었으면 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그런 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시어머님과 남편의 바람과는 다르게 전 딸을 출산했죠. 그래서인지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두 분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입맛을 쩝쩝 다시며 아쉬워하는 남편의 표정을 본 순간 서운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늘 자상했던 남편이 어색하게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시어머니도 손녀라는 소식에 한탄을 하셨다죠. 그리고 어머니는 제게 빨리 몸 추스리고서 출제를 계획하라며 성화 아닌 성화를 부셨어요. 아무튼 아기가 태어난과 동시에 저희 가족은 비로소 만전체를 이룬 셈이었습니다. 전 딸아이를 키우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고 남편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 가정과 가족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던 저희 집안에 먹구름이 둘이 온 건 엉뚱하게도
근거를 알 수 없는 소문 때문이었어요. 친정아버지가 만든 신발에 쓰지 말아야 할 소재가 들어있다는 근거 없는 말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그런 게 아니라며 떠도는 소문을 일축했지만 그 일은 아버지도 모르는 사이에 일파만파 커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공장은 결국 감독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연히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죠. 그러나 아버지 공장이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악의적인 소문의 신빙성을 더하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버지 사업은 마치 날개가 꺾인 새처럼 곤두박질을 쳤고 아버지가 아무리 애를 써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한테 아버지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이리저리 떼고 있다는 말을 들었죠. 그 상황을 전해 들은 저는 남편에게 넌지시 그 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니 사이가 척하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길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처가의 어려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겁니다. 마치 남의 집 일을 듣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업이라는 게 굴곡이 있어서 어려웠다가도 너 금방 괜찮아지고 그래. 아버님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알아서 잘하실 거야. 그게 다야? 뭐가 더 있어야 해? 당신 장인이 지금 크게 곤란한 상황이라는데 반응이 그게 다냐고. 솔직히 발벗고 나서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도와주겠다는 신용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사업에 관해선 장인어른이 나보다 훨씬 많이 아실 텐데. 내가 조만간에 장인어른 뵙고 어떤지 여쭤볼게.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힘들다는데 딸이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알았어. 내가 내일 당장 장인어른이랑 소주 한잔 할게. 그럼 됐지. 남편의 그런 태도가 너무 서운했지만 그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어쨌든 남편이 나서주면 친정아버지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막연히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온 남편이 아버님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며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당연히 아버지 입장에선 자식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런데 사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덥석 받아먹고 모른 체를 하니까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사랑했던 순수한 남편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리고 평생 아버지가 일구 사업체는 결국 문을 닫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 물건을 찾는 곳은 없었지만 운영비는 끝없이 들어가니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 거죠. 아버지는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당신은 괜찮다며 애써 미소를 보였지만 아버지는 사업을 접은 지 1년 만에 몹쓸병에 걸려 병상에 누웠고 그해 가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머나먼 길을 떠나고 마셨어요. 황망하게 친정아버지를 떠나보낸 가족들의 마음은 말 못할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를 앗아간 건 병이었지만 결국 사업 실패의 상실감이 아버지의 몸과 마음을 약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했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남편의 사업이 더 잘 되는 겁니다. 친정아버지와 거래했던 거래처들이 남편의 공장으로 몰린 덕이었죠. 남편 사업이 잘 된다는 건 좋은 일이었지만 기분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마치 아버지가 흘린 피로 덕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눈치가 발바닥에 달린 남편은 그런 제 기분을 모른 채 그려 해죽거리며 돌아다니기 바빴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인어른이 떠나시면서 자식들 잘 되라고 선물을 주신 걸지도 몰라.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안 그래? 아빠가 곤란에 처했을 때 네가 네 일처럼 좀만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아빠가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입 밖으로 뱉지 못했죠. 어쨌든 전 남편을 믿고 딸을 키우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의 태도가 아버지가 계실 때와는 다르게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일 핑계대고 새벽에 들어오는 건 예산일이었고 출장이다 모임이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외박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남편이 수상해서 넌시 떠보기라도 하면 남편은 벼락같이 발끈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전에는 볼 수 없던 공격적인 모습까지 보이는 겁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은 사라지고 툭하면 살벌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기 일쑤였고 어쩌다 언쟁을 하게 되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짓거리를 뱉기도 했죠. 전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당장이라도 이혼 도장을 찍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수상한 행동은 멈추지 않았고 어느 순간 나 다른 여자 만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표내기 시작했어요. 그런 남편의 행동에 도저히 참지 못했던 전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죠. 아무래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 이런저런 행동들이 수상하다. 옛날과는 무척 달라졌다. 전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내며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 얘는 정말 네가 이러니까 철은이가 숨이 막힌다 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남자가 바깥에서 사업하고 일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니? 넌 돈이 걷어벌리는 줄 알아. 집이 평안해야 남자가 집에 들어오지. 마누라가 못자 모사 한 달인데 어떤 남자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니? 네? 아니 어머니. 그럼 이게 다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제 탓이라고 하세요? 남자가 한눈을 파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철은이 잡을 생각만 하지 말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부터 좀 해봐. 네? 180도 달라진 시어머니의 태도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제겐 악만 남더라고요. 남편이 자신의 외도를 공공연하게 표내고 다니고 시모가 그런 남편을 감싸고 돈다는 것은 이미 두 사람이 입을 맞춘 상태고 저와 남편을 갈라서게 만들려는 수작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용만 당하고 헌신짝처럼 버려지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사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던 남편의 재산은 적지 않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명의로 사준 건물만 해도 2채나 되었죠. 감정에 휩쓸려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빈털 소리로 쫓겨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시어머니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남편의 이혼 요구가 시작되더군요. 어차피 우리는 안 맞아. 넌 장인어른 사업 망한 게 다 내 탓인 것처럼 몰고 가잖아. 그런 아내랑 어떻게 평생 사냐. 서로 더 이상 못 볼 걸 보지 말고 깔끔하게 도장 찍자. 희영이 양육비는 내가 매달 붙여줄 테니까 걱정 말고. 내가 미쳤니? 누구 좋으라고 도장을 찍어? 너 다른 여자 만나고 있다면서. 나랑 헤어지고 싶으면은 네 재산 나한테 다 내놓아야 할 거야. 그거 어차피 우리 아빠가 다 해준 거잖아. 얘가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내 사업은 내 손으로 일으킨 건데 무슨 돌아가신 장인어른 얘기래. 장인어른은 그냥 조금 방향만 알려주신 거야. 뭘 알고나 말을 해야지 원. 어쨌든 네가 가정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난 건 사실이잖아. 그런데도 합의 이혼을 하자고? 내가 미쳤니? 니네 년놈들 다 콩밥을 먹일 때까진 절대 안 되지. 참나, 누가 여자를 만났다고 이래. 회사에서 일하는 요직원이랑 밥 먹으면 다 외도니. 희영이 생각해서 먹고 살 길은 마련해 주려고 했는데 너 쓸데없이 고집 피우고 버티다가는 그마저도 없을 줄 알아. 어디 마음대로 해봐. 난 절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생각 없으니까. 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바람난 남편의 이혼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 순 없었죠.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으는 일이었죠. 전 사람까지 써가며 남편의 상간녀를 찾아내려고 했는데요. 그건 남편 공장 직원 몇 명에게만 물어봐도 금방 찾을 수 있는 일이었죠.
이미 남편의 회사에서는 대표와 여비사의 관계에 대해서 소문이 나 있더군요. 전 남편의 상간녀와 단판을 짓기 위해서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어린 상간녀는 유부남이란 바람을 폈다는 곳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었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남녀가 정분나는데 이유가 어딨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편 단속 못한 그쪽도 잘못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정 떨어졌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바지가락이 잡고 버티는 게 더 추한 거 아니에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그게 지금 유부남이랑 바람핀 년이 할 소리냐고. 이거 보세요. 어차피 철은 씨는 그쪽한테 애정이 한 톨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 버티고 재산 떼준다고 할 때 적당히 받고 새 인생 사세요. 그게 본인 딸 위해서도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요? 뭐라고? 너 정말 오늘 내 손에 찍어볼래?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뒤잡이질을 해봐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전 남편에게 철저히 버림을 받았고 남편은 가정을 지킬 생각이 조금도 없었죠. 하지만 전 그들의 바람대로 해주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꼴은 죽어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진절머리가 난다며 따로 나가서 살림을 차리고 살았고 저와 딸에게는 조금도 관심을 주지 않았죠. 이혼 도장만 찍지 않았을 뿐 거의 남남처럼 지내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당연히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전 허드렛 일을 하며 딸애를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집은 대궐처럼 널찍했는데 그 집의 안주인은 시장에 나가서 생선머리를 쳐야 했으니 정말 우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속만 끓여야만 했어요. 바람난 남편 없이 혼자 애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구구절절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격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그 둘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뿐이었어요. 그런 상태로 몇 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고 어느새 딸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연락을 끊다시피 하고 지낸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셨더군요. 시어머니의 뜻밖의 출연에 크게 놀랐지만 전 태연하게 시어머니를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제가 내온 사과를 찍어 먹으며 볼멘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사과가 사카니 아주 고급이네. 대궐 같은 집에서 두 모녀가 아주 정승처럼 사는 모양이구나. 네, 저희들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거 궁금해서 오셨어요? 오랜만에 만난 시애미한테 말버릇하고는 희영이는 이제 중학생 됐지? 네, 이제 2학년이에요. 공부도 아주 잘하고요. 법대 가는 게 목표라네요. 아빠처럼 나쁜 사람들 혼내주는 게 꿈이래요. 뭐야, 넌 네 딸한테 뭘 가르치는 거니? 자기를 낳게 해준 아빠가 왜 나쁜 사람이야? 낳아주기만 하면 다인가요? 애가 졸업은 하는지 입학은 하는지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자기 자식한테 눈꼽만큼도 관심 없는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얘가 정말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왜 이혼 도장은 안 찍고 몇 년이나 버티는 건데? 너 솔직히 이거 엄청 민폐다. 그거 알아? 내가 오늘은 너한테 꼭 학답을 받으려고 찾아왔다. 너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는지 알아? 새끼가 아들 낳은 지가 언젠데 지 아버지한테 호덕도 못 올리고 얼마나 힘들 줄이나 아냐고? 뭐라고요? 아들을 낳았다고요? 그래, 우리 귀한 며느리가 아주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낳아줬다고. 내가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건물까지 줬지 뭐냐? 거봐라, 처음부터 네가 남편한테 잘하고 아들을 낳기만 하면은 다 너한테 돌아가는 건데 결국 네 무덤을 네가 판 것이나 다름없지.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이혼 도장 찍어. 내가 철은이한테 잘 말해서
위자료는 넉넉히 챙겨주라고 할 테니까 내 말대로 하라고. 알아들었니? 됐어요. 전 절대 그 꼴 못 보니까 그냥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두 사람한테 똑똑히 전하세요. 전 절대로 이혼해줄 생각 없다고요. 뭐야, 너 정말 이렇게 나올래? 우리가 그동안 너 이쁘다고 가만히 내버려뒀는 줄 알아? 그래도 손녀 생각해서 많이 봐준 거라고. 너 정말 이러다가 땅을 치고 후회한다. 당신 마음대로들 하세요. 전 아무 상관 없으니까요. 그래, 오냐. 이제 내 마음대로 해보마. 그리고 희영이가 뭐, 법대, 아서라 아서. 너처럼 대학물 먹으면은 꼭 집안을 말아먹더구나. 기집애도 많이 배우면 집안이 망해. 시어머니는 사고가 담긴 접시를 벽에다 집어던지며 악담을 쏟아냈어요. 탄산이 부서지는 접시처럼 제 마음도 처참하게 망가지고 말았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간 이후 남편과 시모의 압박은 날로 거세지더군요. 집 근처에 깡패 같은 놈들이 감시하는 것도 보이고 애 학교에 말도 안 되는 민원 전화 같은 것도 여러 번 들어왔어요. 집마당에 오물 같은 걸 투척하는 치졸한 행동이나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신뢰랑 협박까지 그들은 제게 이혼 도장을 받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더니 안달이 난 모양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들의 괴롭힘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저희 모녀가 마음 편하게 발을 뻗고 잔 적이 별로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학생 딸애가 제게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가족 버리고 가정 버린 아빠 때문에 엄마와 내가 힘들게 사는 게 맞아? 아빠가 잘 되는 꼴 나도 보기 싫지만 이제 그런 아빠 때문에 발목 잡고 살고 싶지 않아.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아빠의 불행이 아니라 엄마와 나의 행복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빠랑 이혼해. 이혼하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응. 딸의 호소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받았던 고통을 내려놓자 결심을 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거액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그러고 나서도 너무 억울한 마음 때문에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딸애가 우리끼리 잘 살면 그만이라며 절 달랬지만 남편 때문에 흘려보낸 세월이 너무 억울했어요. 하지만 딸의 말처럼 지나간 시간에 미련을 두는 것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겠죠. 그래서 모든 걸 잊고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어요. 딸애는 사고 한번 치지 않고 잘 자라주었고 학교로 다니는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원하던 법대도 단번에 합격했고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딸아이가 이렇게 훌륭히 성장하는 동안 남편과 시댁과는 완벽히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이혼 전에는 몰랐는데 이혼하고 나니까 혹시나 이제 와서 법조인이 된 딸을 찾을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딸애는 그런 근심을 하는 제게 엉뚱한 생각을 한다며 안심을 시켜주더라고요. 딸애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됐는데 막상 짐을 쌓고 있는 딸을 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아빠 없이 잘 자라준 딸이 너무 대견스럽기도 하고 왠지 제 억센 팔자를 물려준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엄마, 울어? 어휴, 고작 연습받으러 가는 건데 울긴 왜 울어? 누가 보면 딸내미가 군대라도 가는 줄 알겠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너도 어릴 적에 아빠가 그리웠을 거 아니야. 남들은 아빠랑 같이 주말에 놀러도 가고 학교 운동회도 찾아오고 하는데 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부러웠겠어. 그랬을 너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 아휴, 그런 거 없었어요. 딴 여자가 좋아서 자식 아내 다 버린 아빠라면은 10트럭을 가져다 줘도 사랑이야. 그 대신 엄마가 나한테 온 정성을 쏟아서 키워줬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번듯한 법조인도 됐고. 왜 옛날에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랬다며. 여자가 많이 배우면 집안 망한다고 악담을 마구 쏟아냈다며. 이제 한번 두고 보라고 해. 소녀딸이 많이 배워서 우리 집안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말이야. 희영아. 그러니까 엄마, 그런 생각 하지 마. 나 엄마한테 너무 감사해. 아빠 없는 딸보다 남편 없는 아내가 훨씬 더 힘들었을 테니까. 엄마가 아니었다면은 내 꿈을 이루지 못했을 거야. 희영아. 그날 밤 저와 딸은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는데요. 그 눈물의 의미는 슬픔보다 기쁨과 고마움, 그리고 행복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전부나 다름없는 우리 딸은 그렇게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사법연수생이 되었고 2년간의 과정을 훌륭히 마치고 돌아왔어요. 딸아이는 공부로 나르고 긴다는 700여 명의 동기생들과 경쟁을 해서 우수한 연수원 성적을 거뒀고 몇 년간 대학 로펌에서 근무를 하다가 수도권 지역의 판사의 지원에 인간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전 그런 딸애가 무척 자랑스러웠죠.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꾸려가기만을 바랬습니다. 딸애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딸을 통해 들은 얘기로는 윗사람으로부터 자질이 훌륭하다는 칭찬도 많이 듣는다고 하더군요.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잘 헤쳐나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 부모로서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문을 열어봤더니 세상에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물들이 문 앞에 서 있더군요. 그건 바로 저와 딸을 내팽개치고 외도를 저질렀던 전 남편과 저와 머리채를 잡고 싸웠던 상간녀였어요. 전 이들이 20년 만에 왜 내 앞에 나타났는지 너무나 놀랐죠. 그 남자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꼭 20년 만이었어요. 전 남편은 절 마주하며 떨떠름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희영 엄마, 나야. 잘 있었어. 뭐야 당신? 니들이 왜 여기에 찾아온 건데?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이랑 상의할 게 좀 있어서 찾아왔어. 미리 연락하면 안 만나줄 것 같기도 해서 무턱대고 찾아왔는데 마침 집에 있었네. 뭐라고? 상의? 20년 동안 남처럼 지냈는데 내가 당신들이랑 상의할 게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희영이랑 관련된 얘기라서. 희영이? 우리 희영이가 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 내가 아주 우연히 알게 됐는데 우리 희영이가 판사가 됐더라고. 어휴, 당신이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겠어. 이렇게 애를 훌륭하게 키우느라. 그게 우리 희영이야. 당신이 희영이한테 10년이나 써봤어. 이상한 소리 하려거든 얼른 나가. 그게 아니라 실은 내가 이번에 아주 고약한 상황에 휘말려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말이야. 재판을 받는 법원이 희영이가 있는 곳이더라고. 그래서 괜찮다면은 내 담당 판사한테 희영이가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싶어서. 뭐라고? 참, 내가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네가 감방가게 생겼는데 지금 희영이한테 청탁을 해보라는 거니? 당신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니, 청탁이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 정도로 해줄 수 있는 거잖아. 피고가 우리 아버지다. 좀 이래저래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 뭐 그 정도만이라도 해달라는 거지. 뭐라고? 당신 정말 끝까지 최악이구나. 당장 나가. 지금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전 남편의 망발에 혈압이 올라 쓰러질 것 같았어요. 20년 만에 나타나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판사된 딸애한테 청탁이나 넣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예나 지금이나 막장인 건 여전하더군요. 전 그들을 내쫓아 버린 후에 분을 삭히며 딸애에게 전화를 걸었죠. 혹시나 그들이 딸을 찾아갈까봐 절대 상대해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제 설명을 들은 딸애는 기함을 하며 격하게 흥분하더라고요. 딸애에게도 20년 만에 나타난 친부의 어이없는 행동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집에 돌아온 딸이 전 남편이 무슨 일로 재판을 받게 된 건지 알아봤다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사람들한테 무슨 투자를 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사기쳐쳤더라고. 소송 건 사람들도 많고 피해 금액도 어마어마해. 그 인간뿐만 아니라 그 여자까지 전부 한통 속이더라고. 그래. 그래서 똥줄이 타서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그런데 설마 괜히 끼어든 건 아니지? 내가 미쳤어? 가족 관련된 재판에 개입하면 윤리 규정에 걸려.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잘했어. 그 인간 때문에 너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 같지도 않은 사람 때문에 신경 쓰지 마. 넌 절대 상관하면 안 돼. 알았지? 그래, 알았다니까. 나도 엄마한테 그 얘기 듣고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 인간 재판이 언제라고? 아무래도 내가 한번 가봐야겠어. 엄마가 가서 보려고. 그래, 그 인간들 어떻게 망해먹는지 내 눈으로 꼭 봐야지. 전 남편과 그 상간녀가 금융사기로 재판을 받게 됐고 전 그들이 어떤 벌을 받는지 꼭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날짜에 맞춰 법원을 찾아갔고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참관했죠. 재판을 보는 내내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사람들에게 외국에 무슨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말로 속인 뒤에 많은 돈을 편취했더군요. 그 상간녀와 짝짝꿍이 돼서 신나게 해먹은 모양이었어요. 긴 재판 끝에 두 사람은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두 사람의 말로가 이런 식이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생 말년을 사이좋게 감옥에서 보내게 생겼으니 어쩌면 천생연분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전 남편이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가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사람의 눈빛에는 후회와 회한이 가득해 보이더군요. 그리고 덩달아 저도 후회가 밀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남자에게 집착을 했을까? 다른 여자에게 하늘을 팔았다는 걸 알아챈 순간부터 내 인생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후회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 남편이나 저나 자신의 선택이었으니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겠죠. 전 남편의 등 뒤에다가 속으로 말했어요. 죄값을 치르며 자신의 잘못을 꼭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마주치는 일 없길 바란다고 부탁했죠. 저희 모녀는 그들과는 달리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기억을 더듬다 보니 가슴속에 깊이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서 좀 힘들기도 했네요. 그래도 속이 좀 후련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는 제일 먼저 자신의 행복을 생각해 보라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썰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